어느 시골밭에서 땅속에 묻힌 100억 원의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으로 은닉된 범죄 수익금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간의 시골밭 돈다발 사건으로 화제가 되면서 한간에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돈들이 더 있다는 소문이 떠돌며 그 일대가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돈들이 정말 아직 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쫓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법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면 뉴스를 보고 돈다발이 묻혔던 밭 주위에 혹시 남은 돈이 더 있진 않을까 재미삼아 파헤쳐볼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주 잔인했고 돈에 대해선 물불 가리지 않는 끔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옥에 수감됐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출소한 뒤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둔 돈을 찾으려는데 사방에서 그 뒤를 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포항의 어느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사무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이었습니다. 밀폐된 방안이었고 무수히 많은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김병호와 이호준이 컴퓨터 본체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건물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호준이 창가로 달려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차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호준이 김병호에게 말했습니다. 형, 밑에 짭새들 쫙 깔렸어. 김병호는 장부를 찢어 파쇄기에 집어넣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없앤다고 이호준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호준이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들이 문을 박차며 들이닥쳤습니다. 늦은 밤 취조실 안에서 강형사와 김병호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형사가 말했습니다. 돈 어디다 숨겼어? 그래봤자 이거 다 밝혀진다니까. 김병호는 신경질적인 투로 말했습니다. 모른다고요. 그러자 강형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데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이에 지지 않고 김병호가 말했습니다. 난 그냥 바지 사장 같은 거라고요. 도대체 몇 번 말해요. 강형사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주인은 누군데? 김병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구직 사이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구한다는 글 보고 연락했다가 일자리 준다길래 그렇게 된 거라고요. 나도 엄연히 피해자예요. 강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얼굴도 안 보고 면접받냐? 김병호가 말했습니다. 예, 전화로 면접받습니다. 강형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 이거 완전 꼴통이네.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럼 반대로 걔들은 뭘 믿고 너한테 운영을 맡기냐?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네가 생각해도 어이없지 않냐? 김병호가 잠시 침묵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참 대화가 정말 안 되네요. 이제부턴 묵비권입니다. 강형사가 김병호를 향해 무어라 계속 소리쳤습니다. 강형사는 혈압이 잔뜩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병호는 입을 꾹 다문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액의 돈의 행방은 완전히 오르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김병호와 이호준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박 여사는 화려한 저택 안에서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뉴스에서 경찰들이 밭을 파헤치자 이따금씩 동뭉치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한 포도밭에서 약 100억 원 상당의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이 씨가 체포되기 직전 빼돌려 포도밭에 묻어둔 범죄 은닉 자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경위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가 불과 출소를 몇 달 앞둔 상태에서 들뜬 마음에 관련 사실을 실수로 잠꼬대로 발설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이 씨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뉴스를 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장 박 여사는 평소 잘 알던 심부름 센터로 향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운영했던 김태근과 김영일이 박 여사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그놈들 2명이거든요. 박 여사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김병호와 이호준의 말에 속아 투자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조작된 투자 유치 사업 계획서에 속아 돈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놈들한테 내가 껌뻑 속았다니까. 내 돈 갖고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그 짓거리를 했던 거지. 뉴스 봤죠? 포도밭 돈다발. 그놈이 그때 그 한 놈이었고 다른 한 놈이 숨겨둔 돈은 아직 아무도 못 찾아낸 거죠. 김영일이 말했습니다. 경찰에선 범죄 수익을 전액 다 환수했다던데 그럼 그걸로 끝 아닌가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좋기 300억이 넘는데요.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같은 카더라 통신 아닙니까? 박 여사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통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100%예요. 김태근이 솔깃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 저희야 돈 내는 거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데.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김영일이 말했습니다. 자기만 아는 어딘가에 숨겨뒀겠죠. 박 여사가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면 그놈이 출소를 한답니다. 사실 내가 사기당한 그 돈이 전부 내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걸렸다간 진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박 여사가 사라지고 김태근과 김영일이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그 말 진짜일까? 김영일이 말했습니다. 뭘 고민해. 쉽게 생각하자. 그냥 불륜 현장 뒷조사한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라면 절반을 준다잖아. 또 우린 아니라도 상관없지. 우리야 일단 돈 받고 움직이니까. 뭐가 됐든 이거 남는 장사야. 김태근과 김영일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제안이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켜 버릴 수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 돈을 쫓는 자들이 자신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끔찍한 인간들이 그 돈을 쫓고 있는지 그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거액의 돈에 관한 소문은 나쁜 경로로 전파되어 어느 범죄 조직의 귀에도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범죄 조직은 다단계를 비롯하여 온갖 질 나쁜 사업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이상하게 직접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감옥에서 출소하기 한 달 전 그 범죄 조직과 목수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목수라고 불리는 자는 흔히 범죄자들 사이에서 해결사라고 불리는 몹시 악랄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을 통나무 대하듯 토막낸다고 하여 목수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짙은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두목인 장승은 이번 일을 목수에게 의뢰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장승과 목수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승이 말했습니다. 그놈이 숨긴 돈은 딱 절반씩 나누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자 목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건장한 체격의 다른 조직원들을 한번 훑어보고서 말했습니다. 그냥 직접 하시지 그러십니까? 그러자 장승은 살짝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런 일은 또 전문가한테 맡겨야 뒤가 깔끔하니까요. 목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놈을 계속 미행한다 한들 언제 놈이 숨겨둔 돈을 찾으러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칫하다간 허구한 날 뒷공무니만을 쫓던 개가 되는 거죠. 장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생각이십니까? 목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놈을 잡아서 고문할 거고 끝끝내 놈이 입을 열지 않는데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장승이 잠시 생각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당연히 진행비는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입을 열 겁니다. 지가 뭐 독립투사도 아니고서야. 그렇게 목수가 사라지고 장승과 조직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직접 작업 안 하는 겁니까? 장승이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운영했던 도박 사이트에 사마패가 연루되어 있대. 그놈들이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던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알고 보니 사마패 소유였던 거지. 근데 그걸 몰랐던 놈들이 장난을 좀 쳤나봐. 지들이 따로 빼돌린 돈 중 상당수를 페이퍼 컴퍼니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그제야 조직원이 이해가는 듯 끄덕였습니다. 장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그놈들을 쫓고 있을지도 몰라. 만약 혹여나 일이 틀어지게 된다면 목수 그놈만 꼬리 자르면 되니까 우리한테야 피해 올 게 없지. 그러자 조직원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목수가 돈을 몽땅 들고서 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장승이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이 바닥에선 꽤나 믿을만한 종자니까. 그놈이 왜 목수라고 불리겠어? 그놈은 사람을 그저 통나무 하나쯤으로 여긴다니까. 아마 지금도 돈보다 다른 쪽으로 손이 더 근질근질 할 거야. 한편 도박 사이트 운영자 중 한 명인 김병호는 출소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교도소에서 지인과 면회를 했었습니다. 지인이 말했습니다. 호준이한테 뭐 따로 들은 말 없었지? 김병호가 말했습니다. 응, 그때 그렇게 잡히고 나서 서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론 본 적이 없어. 지인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너보다 먼저 출소한 호준이가 행방불명됐다. 김병호가 흠칫 놀랐습니다. 지인이 말했습니다. 너도 출소해서 밖에 나오면 몸 조심해. 아무래도 이거 심상치 않다. 그 시각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던 이호준은 출소한 뒤 목수에게 붙잡혀 목수의 작업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호준은 한쪽 구석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이호준의 앞으로 우비를 입은 목수가 서 있었습니다. 목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이호준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포도밭에 숨겨둔 내 돈은 이미 다 뺏겼다니까요. 목수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억 말고도 남은 돈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이호준이 억울하다던 듯 말했습니다.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형이랑 그때 돈을 나눠서 그건 내 몫이 아니라서 모른다고요. 목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발뺌하실 겁니까? 이호준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아는 게 있어야 뭘 말하든 하죠. 그러자 잠자코 지켜보던 목수가 어디선가 기다란 나무 판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호준은 그 모습을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이때 목수가 나무 판자를 바닥에 팽팽히 눕히고서 이호준의 멱살을 잡아채 그 위로 눕혔습니다. 이호준이 놀란 눈으로 치켜 올려보니 목수의 손에는 개조된 가스 타정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스 타정총이란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못을 쏘아박는 에어타카와 달리 가스캔을 집어넣고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무선으로도 사용 가능한 장비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수가 힘으로 이호준을 눌러 깔아뭉갠 뒤
이호준의 손을 양팔 벌리듯 강제로 벌려 손등 위로 타정총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내 이호준도 상황을 눈치채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목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타정총을 쏘았습니다. 못이 이호준의 손을 관통하여 나무 판자에 박혔습니다. 이호준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며 그 위로 타정총 쏘는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호준은 나무 판자에 손이 못에 박힌 채 며칠을 고정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숨이 먹기 직전에 목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며칠째 용케도 잘 버티시네요. 아직도 저한테 할 말이 없어요? 이호준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목수가 타정총을 이호준의 이마에 쐈습니다. 못이 머리통을 관통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틀며 이호준은 죽었습니다. 구멍이 뚫린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호준은 실종된 채 사망했고, 시간이 흐르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김병호도 출소를 했습니다. 교도소의 커다란 철제문이 열리며 우르르 출소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출소하는 김병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부를 받아 먹으면서 시끌벅적하게 담소를 나눴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김병호가 긴장하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김병호가 제 갈 길 갔습니다. 하지만 김병호의 뒤로는 그를 노리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먼 발치의 한 곳에서 남벌래 김병호를 지켜보는 목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곳에선 심부름 센터에 김태근과 김영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까마득히 모른 채 각각 저마다 김병호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감옥에서 출소한 뒤 인근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심부름센터에 김태근과 김영일 그리고 목수가 각기에서 그 뒤를 쫓았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때 김태근과 김영일이 인파 속에 파묻혀 순간 김병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태근과 김영일은 당황하며 흩어져 김병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김병호는 시장 내 뒷골목 구석 즈음에 위치한 국밥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김병호는 혼자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없었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며 목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병호는 수상한 낌새를 전혀 못 느낀 채 시선은 한쪽에 놓인 텔레비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수는 태연히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다가오자 목수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요리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사라지자 목수가 김병호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수는 가게 문 앞으로 다가가 밖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 한 명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후 목수가 김병호 쪽으로 찬찬히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김태근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김병호가 고개를 치켜들어 문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자 김태근이 급히 시선을 피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병호에게 향하던 목수는 순간 길을 틀어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는 물은 셀프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목수는 컵에 물을 따르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태근은 자리를 잡고 앉아 김영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찾았다. 목수는 별 수 없이 심기가 불편한 모습으로 물을 챙겨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김병호는 국밥집에서 나온 뒤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시외버스는 도심거리를 달렸습니다. 바로 그 뒤에 김태근과 김영일이 차를 타고 쫓고 있었습니다. 김태근은 운전을 하고 김영일은 조수석에 앉아 버스 뒷공무니를 노려봤습니다.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어디를 저리 가는 걸까? 김영일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너 혼자 밥 먹었냐? 나도 배고픈데.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아깐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김영일이 말했습니다. 혹시 네 얼굴 본 거 아냐?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봐도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도지 기억 못해. 그리고 다른 차선에선 목수의 트럭이 보였습니다. 목수는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목수 역시 시외버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김병호는 버스에서 내려 어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근이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우고 가게를 살펴봤습니다. 가게 간판을 보니 렌터카를 빌리는 곳이었습니다.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차를 빌리려는 모양인데. 김영일이 말했습니다. 저 자식 이제 슬슬 돈 찾으려나 보네.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돈? 그냥 어디 이동할 차가 필요한 거 아니야? 김영일이 말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냥 이동할 거였으면 지금처럼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잖아. 분명 돈 챙기려는 거야. 입장 바꿔. 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당장 일단 돈부터 잘 있나 확인할걸? 그게 당연한 거야. 김병호는 렌터카를 타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렌터카는 시골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뒤를 목수와 김태근, 김영일이 쫓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동네였습니다. 김병호의 렌터카가 산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먼 발치에서 김태근과 김영일이 차를 주차했습니다. 다른 곳에선 목수의 트럭도 주변에서 멈췄습니다. 모두가 렌터카를 주시하고 있었고 김병호가 차에서 내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웬 총구석까지 혹시 고향 말 어딘가에 묻어뒀나? 김태근과 김영일이 조심스레 다른 쪽 길을 통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 즈음 올라갔을 때 김병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김병호는 산소에 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큰절을 한 뒤 산소 주변의 무성한 잡초들을 정리해줬습니다. 한편 목수는 김병호의 주차된 렌터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수가 품에서 기다란 철제자를 빼내 차문 틈새에 밀어넣었습니다. 철제자를 위아래로 흔들자 이내 차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 시각 김태근과 김영일은 먼 발치에서 김병호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벌초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산소에다가 묻었나? 김영일이 말했습니다.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그건 좀 오바다.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김영일이 말했습니다. 뭐 출소도 했겠다. 부모님 산소에 먼저 들렀다가 돈 찾으러 가는 걸지도.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덤에 묻어놓으면 웬만큼 확실하지 않는 이상 경찰도 막 파헤쳐 놓진 않겠다. 그지? 김영일이 수긍 가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지, 저런 건 좀 민감한 문제지. 계속 지켜보다 보면 알겠지 뭐. 한편 그 시각 산 아래의 목수는 김병호의 렌터카 차량 내부를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별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목수가 뒷좌석으로 넘어가 품에서 노끈을 꺼냈습니다. 그리곤 자세를 낮춰 김병호가 운전석에 나타나면 뒤에서 노끈으로 목을 조르려고 대기했습니다.
김병호의 렌터카에 매복하고 있던 목수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 살펴보니 사람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목수는 렌터카에서 나와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김병호는 산에서 내려와 렌터카에 탔습니다. 곧이어 김태근과 김영일이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미행이 시작됐습니다. 어둑한 해질녘 김병호의 렌터카는 국도를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렌터카는 산가에 위치한 사찰에서 멈췄습니다. 뒤이어 목수와 김태근, 김영일이 각기 도착하여 다른 쪽에 주차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병호는 절 안으로 들어가 주지 스님에게 맡겨둔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하나 건네받았습니다. 몇 년 전 김병호는 경찰에 잡히기 직전에 잘 알고 지내던 사찰에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캐리어가 잠겨 있기도 했지만 사찰에선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구태여 확인할 생각조차 않았기에 위험 부담은 있었지만 최적의 보관 장소였던 셈이었습니다. 김병호가 캐리어를 끌고 나와 렌터카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목수와 김태근과 김영일이 솔깃한 눈빛으로 그를 미행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렌터카를 몰던 김병호는 도로가에 잠시 차를 정차했습니다. 그러자 일전에 교도소에 면회를 왔던 김병호의 지인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지인은 밀항할 수 있는 루트와 위조신문증을 건넸고 김병호는 돈 뭉치를 지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지인과 헤어지고 김병호는 곧장 밀항을 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쯤 새벽에 배에 타면 됐습니다. 그렇게 김병호의 렌터카를 목수와 김태금, 김영일이 쫓고 있는데 순간 렌터카가 코너에서 방향을 급하게 틀자 김태근과 김영일이 뒤쫓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 어서 쫓아야 하는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바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영일이 홀로 급히 근처의 택시를 잡아서 렌터카를 다시 뒤쫓았습니다. 김병호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후미진 외곽에 위치한 어느 무인 모텔로 향했습니다. 김병호는 캐리어를 챙겨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쫓아오던 목수도 한켠에 주차를 하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김영일이 탄 택시도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상황을 살펴보던 김영일이 순간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목수의 모습을 종종 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제야 김영일은 저 캐리어를 노리는 것이 자신들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목수는 김병호가 머물던 모텔방을 급습했습니다. 김병호를 처리한 뒤 캐리어를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의문의 사내들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병호의 돈과 얽혀있던 홍콩 쪽 페이퍼 컴퍼니에서 보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김병호의 밀항 루트를 건넨 지인은 해결사들과 이미 사전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지인은 돈을 받고 김병호를 배신하고 위치까지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목수가 해결사들과 치열하게 캐리어를 두고서 칼부림을 벌였습니다.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들이 싸운다고 정신없는 상황에 몰래 모텔에 올라와 몰래 지켜보던 김영일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간에서 캐리어와 탁상 위에 놓인 렌터카 차키를 가로챘습니다. 김영일은 황급히 모텔에서 빠져나와 김병호의 렌터카에 시동을 켜고 캐리어를 싣고 그것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해결사들을 처리한 목수가 부상을 입은 채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렌터카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목수는 이미 일전에 김병호의 렌터카에 몰래 잠입했을 때 차량용 위치 추적기를 심어 놓았습니다. 목수는 트럭을 타고 렌터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일은 심부름센터 사무실 아래에 렌터카를 잠시 세웠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소지품만 챙겨 나와
혼자 돈을 몽땅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영일이 상가 계단을 급히 올라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소지품과 물건들을 급히 챙기는데 뒤에서 김태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일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김태근은 김영일의 속셈을 눈치채고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돈 어디에 있어? 급히 나올 생각이었기에 캐리어는 렌터카에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영일은 우물쭈물하다가 순간 김태근을 공격했습니다. 김태근도 지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 시각 목수의 트럭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목수는 한쪽에 주차된 렌터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건물 위로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유일한 사무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사무실 안에서 분노한 김태근이 명패로 김영일을 강하게 내리쳤는데 그렇게 김영일이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된지 모른 채 김태근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던 이때 문이 열리고 연장통을 든 목수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수와 김태근이 서로 눈이 마주쳤고 목수가 타정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못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태근은 팔에 못이 박히자 고통스러워하며 책상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가 되자 김태근이 순간 창문을 열고 외벽에 달린 가스 배관을 타고 아래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김태근을 향해 목수가 타정총을 쏘아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태근은 밑으로 내려온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뒤이어 내려온 목수가 급히 트럭을 몰아 쫓아갔습니다. 잔뜩 흥분한 두 사람은 미친 듯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그러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목수와 김태근이 몰던 차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전복되어 뒤집어졌고 곧이어 경찰과 구급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을 때 일어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렌터카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김대리는 차량에 부착된 추적 단말기를 통해 렌터카를 회수해왔습니다. 렌터카를 빌려간 사람은 여태까지 연락조차 없고 사장한테 욕이란 욕은 다 먹은 뒤라 김대리는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아주 커다란 캐리어가 있었습니다.